안녕하세요. 예, 문서의 신 백승권입니다. 이제 어떤 글을 골랐냐면은 이 교과서에 실린 아주 명 에세이, 이 신영복 선생님이 1996년 3월 3일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글이에요. 새 출발점에 선 당신에게라고 하는 글이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비 합격자 명단에서 당신의 이름을 보고 축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 왔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에서 수능 점수 100점으로 예비 합격한 당신을 축하할 자신이 내게도 없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누군가를 앞에 두고 구체적인 대상을 앞에 두고 고백하는 화법을 쓰고 있죠. 그죠?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화법은 굉장히 진정성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편지 같은 거 읽어보면은 각별한 어떤 진한 감정 같은 걸 느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강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고백의 화법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을 보면은 이제 아주 흥미롭죠. 수능 점수 100점. 400점 만점에 이제 100점을 맞은 사람인데 예비 합격을 한 겁니다. 좀 범상치 않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지금쯤 당신은 어느 대학의 합격자가 되어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술학원에 등록을 해두었는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나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축하의 편지를 씁니다. 이제 대학 입시라는 우리 시대의 잔혹한 통과 의례를 일단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 수능 점수 100점이니까 사실 아마 이제 대학을 예비 합격이 되긴 했지만 대학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기술이나 배우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마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기 징역살이가 나오죠. 신영복 선생은 오랫동안 징역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신영복 선생을 앞에서 소개하지 않고 여기 소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분의 이제 징역살이와 관련이 되는데요. 이분은 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또 석사까지 이제 대학원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명여대에서 이제 교수를 할 때 통일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제 반국가 단체 여기 연루 혐의로 해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될 거야.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고 거의 한 20년 넘게 이제 감옥 생활을 했죠. 그때 이제 썼던 작품이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 에세이계의 거의 명작이 그 감옥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1988년에 전향각서를 쓰고 가석방이 되어서 이제 석방이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성공회대 교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담론들을 쭉 그 책과 이제 기고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2016년에 74세를 일기로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삶이 파란만장한 만큼 그 글 속에 담겨있는 깊이 또한 굉장히 또 인생의 우욕절을 담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엇을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 없습니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입니다. 지붕부터 그리는 우리들의 순서와는 거꾸로였습니다.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그렸습니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습니다. 세상에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부터 그려온 나의 무심함이 부끄럽습니다. 나의 서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낭패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책을 읽다가 건축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한동안 그 노인의 얼굴을 상기합니다. 이 신영복 선생한테 이제 감옥은 사실 학교였습니다. 신영복 선생도 전형적인 인텔 얘기를 걸었었죠. 그죠?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사람들의 삶에서 얻어지는 그런 통찰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감옥에서는 이제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동료 죄수들로부터 배우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이야기는 압권이죠, 압권. 아마도 이제 집을 지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벽을 그리고, 주춧돌을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릴 겁니다. 그런데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는 것이 아니죠. 즉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는 이론의 세계와 실천의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 신영복 선생은 자기가 배웠던 학문을 이 감옥이라고 하는 학교, 즉 어떤 현실 속에서 이렇게 비춰봅니다. 이 노인에게 자기 삶을 비춰본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또 이 신영복 선생의 다른 글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제자백과 시대 묵자의 글에 보면은 무감어수 감어이란 말이 있습니다. 물에다 나를 비추지 말고 사람에다 비춰라. 이 노인한테 자기 삶을 비춘 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아마 이거다 이렇게 이 붓글씨도 썼을 겁니다. 사람에게 나를 비추라고 하는 이 말을 굉장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차칠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신발을 사러 가기 위해 발의 크기를 본으로 떴습니다.
이를테면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발의 윤곽을 그렸습니다. 한자로 그것을 탁이라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장에 갈 때는 깜빡 잊고 탁을 집에 두고 갔습니다. 신발 가게 앞에 와서야 탁을 집에 두고 온 것을 깨닫고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제법 먼 길을 되돌아가서 탁을 가지고 다시 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장이 파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탁을 가지러 집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어? 당신의 발로 신어보면 될 일이 아니요? 차칠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발이 탁만큼 정확하겠습니까? 주춧돌부터 집을 그리던 그 노인이 발로 신어보고 신발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탁을 가지러 집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백가 시대의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차칠이라는 사람은 현실의 발보다 이 현실을 본뜬 탁본을 더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당면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잘 믿질 않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입한 관념과 추상의 세계를 더 이렇게 신뢰를 하는 겁니다. 생산자와 기술자를 신뢰하기보다도 이론가와 어떤 지식인,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우대하는 이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발보다 본을 더 신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론과 추상으로다 이 현실을 재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모순과 갈등을 낳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감옥에서 만난 한 노인 목수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한비자에 나오는 차칠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두 가지 어떤 에피소드는 아마도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한 편의 글을 써서 독자한테 무언가 그 기억에 오랫동안 남게 하는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핵심 키워드, 카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 사례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 발견하고 얼마나 적절하게 글을 배치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탁과 족, 교실과 공장, 종이와 망치, 의상과 사람, 화폐와 물건, 임금과 노동력, 이론과 실천, 이런 것들이 뒤바뀌어 있는 우리 사고를 다시 한번 반성하게 하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앞에 그 목수 노인의 이야기와 이 차칠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론과 현실, 추상과 구체, 보편과 개별이 이렇게 서로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적절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추상 보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이 학문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이렇게 재단하는, 현실을 왜곡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부작용들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신영복 선생은 계속 학문의 세계에만 있었죠. 정말 이 추상보편의 세계에 쩔어 있는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감옥이라고 하는 학교를 다녀오면서 생생한 어떤 구체의 세계를 만나면서 자신의 어떤 추상보편 세계의 어떤 한계와 그 왜곡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이런 메시지를 아마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버릴 만한 경험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는 당신을 위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는 진정한 애정이 아닙니다.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함으로써 다시 한번 좌절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위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눈에 띄는 위로를 함으로써 너는 위로를 받을 만큼 그렇게 뒤처진 대상이야, 슬픈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이러한 이제 부작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이 대학의 강의실에서 이 편지를 읽든 아니면 어느 공장의 작업대 옆에서 읽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건 탁이 아닌 발을 상대하고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회 현장에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살아있는 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대학의 교정에 있다면 당신은 더 많은 발을 깨달을 수 있는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학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연쇄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아마도 주인공은 대학을 갔을 수도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수능 점수 100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주류라기보다는 비주류, 소외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위로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현장, 네가 공장에 있든 대학에 있든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 것인가. 탁이 아니라 발을 발견하라. 구체적인 현실을 발견하라. 심지어 대학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는 발이라고 하는 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롭게 어떤 패러다임을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종속의 땅이라고 했죠. 추상보편의 무덤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또 대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상보편의 무덤을 통해서 뭔가 개별 구체적인 현실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드는 요람이기도 한 것이죠. 당신은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대학이 안겨줄 자유와 낭만에 대한 당신의 꿈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얽매여 있던 당신의 질곡을 모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러한 꿈이 사라졌다고 실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됩니다. 그러나 자유와 낭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란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 야 이제부터 해방이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예측을 나름대로 하면서 뭔가 이 자유와 낭만의 의미를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품이 좁아서 공간이 하나도 없을 수 있고 품이 커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게 바로 자유와 낭만이라고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로 서술부를 차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라는 말을 나는 좋아합니다. 이건 굉장히 상대방한테 완곡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죠. 그죠? 정색을 하고 한다면은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물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또 아예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입니다. 또 혹은 자유와 낭만은 관계의 건설 공간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어떻게 서술분을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말은 뉘앙스와 톤을 무엇이 결정하냐면 바로 이렇게 조사와 서술부 또 종결어미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집니다. 한 몇 년 전에 김은 선생님의 강의를 이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김은 선생님 칠판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대가 떠나가고 비는 내립니다. 그대가 떠나가고 비가 내립니다. 그대가 떠나가고 비만 내립니다. 이 비의 뒤에다가 비는 비도 이렇게 조사를 다르게 했잖아요. 이 복격 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확 바뀌죠. 그죠?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말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잘 담아내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조사, 종결어미, 그 다음에 서술부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말의 뉘앙스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맺는 인간관계의 넓이가 곧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낭만의 크기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우리들의 일상에 내장되어 있는 안이한 연루를 결별하고 여기 연루는 이제 얽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할 때 그 연루입니다. 사회와 역사의 미래를 보듬는 너른품을 키우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이 그동안 만들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게 해준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만나는 연대의 장소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발의 임자를 깨닫게 하는 교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학이 아닌 다른 현장에 있다면 더 쉽게 그들의 얼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발의 존재, 즉 노동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생생한 현실에 움직이는 사람의 존재를 공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대학에 있든 발견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신영 선생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수능 시험 성적 100점은 그야말로 만점인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해 당신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67만 5천 명의 평균 점수입니다. 당신은 친구들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은 풍요한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유와 낭만은 없습니다. 왜 수능 점수 100점을 받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아마 우리 사회에서 그 가장 흔하게 존재할, 그러나 또 어찌 보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예비 대학생 혹은 예비 사회 초년생들한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언젠가 늦은 밤 어두운 골목길을 더듬다가 넓고 밝은 길로 나오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실개촌도 이윽고 강을 만나고 드디어 바다를 만나는 진리에 감사했습니다. 주춧돌에서부터 집을 그리는 사람들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당신이 비록 지금은 어둡고 좁은 골목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발로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한 언젠간 넓은 길, 넓은 바다를 만나리라 믿고 있습니다. 드높은 삶을 예비하는 진정한 합격자가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쯤에서 당신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로 이렇게 이 수능 100점으로 어찌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결코 그렇지 않다.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실개천이 강을 거쳐서 바다를 만나듯 그 다음에 어두운 골목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듯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런 메시지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도 훈훈해지고 아마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를 자유롭게 문서의 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